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부분균형 분석을 했을 때 귀착이 누구한테 어떻게 되는가 보고요. 그거 다 본 다음에 일반균형 귀착 이거 볼게요. 이 파트가 경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재정학에서요. 경작적 메커니즘이 있어서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부분균형 귀착이다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는요, 부분균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관심사 대상이 되는, 조세부가 대상이 되는 상품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XJ다라고 하면 XJ 하나만 놓고 보는 거고요. 이따 보게 될 일반균형 귀착은 아까 우리가 보완제 대체제 관계 살펴본 것과 같이 2개 이상을 같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균형 귀착이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릴 때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XJ 하나만 놓고 이렇게 쫙 그리는 거 보시면 돼요. XJ 수량, XJ 가격 이렇게 할게요. Q라고 해도 되고요. Q라고 쓸게요. 그냥 재화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사과라고 하면 사과에 대한 상품 수량, 사과에 대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 공급 곡선은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고요. 공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종량세랑 종가세는 지난번에 기울기만 좀 달라지는 거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하면 평행하게 이동하는 종량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거기 보시면 균형에서 조세부가 전에는 수량이 여기 Q0고요. 가격은 500원 이렇게 있었어요. 500원 이렇게요. 500원. 정부가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할게요. 텍스를 부과했어요.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인 귀착이죠.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 공급 곡선의 의미가 우리는 비용 곡선이다라고 한계 비용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조세 부과로 인해서요 이렇게 올라갔네요. S 플러스 T 이렇게요. 자, 처음 출발점이 여기 제로고요. 새로운 균형점 여기네요. 1 이렇게 할게요. 자, 거기 보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원래 500원 했었던 건데 56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560원으로. 자,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는가라고 하면 이 공급 곡선이 올라간 이 크기만큼이 세금이에요. 그렇죠? 텍스는 100원만큼 부과했네요. 그럼 100원 중에서 60원은 소비자가 더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는 거니까 6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자, 원래 가격이 500원이었었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네요. 소비자 가격 이렇게 쓸게요. 이만큼 60원만큼 위로 올라갔고요. 그럼 생산자는 좋습니까? 아니요. 생산자도요. 560원 물건 팔았지만 세금을 정부한테 1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생산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냐면 560원에서 100원을 뺀 460원만큼만 생산자가 가져가게 되네요. 요거 색깔 다르게 하면 요 460원이 생산자가 가져가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40원만큼 이렇게 부담한 거죠. 40원만큼. 자, 이 두 개 차이 합치면 이게 딱 100원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밑에 그 가운데 그림에서 소비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을 똑같이 다시 그릴게요. 아이스크림이라 할게요.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요.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여기 제로 여기서 시작했어요. 500원 이렇게요. 자, 정부가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소비자가 물건 하나 살 때마다 100원씩 내세요. 이렇게 텍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소비할 때마다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100만큼
만족이 줄어들게 되니까 100만큼 하방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했네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에다가 t만큼 이렇게 빼주면 돼요. 자, 물건을 사러 왔어요. 아저씨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예, 500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저씨 제가요 정부한테 100원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똑같이 500원 내면 제가 좀 혼자 다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좀 깎아주세요. 얼마로 깎아줄까요? 이렇게 막 협상을 하다가 460원으로 깎아주세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그냥 안 깎아주면 물건을 못 팔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나만 손해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아까 500원 받았었는데 어제까지요. 근데 460원 받으니까 물론 40원 손해를 봐요. 그렇다고 제가 이득을 꼭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460원에 물건 산 다음에 여기다가 정부의 세금 100원을 여기다가 딱 얹게 되면은 결국 저도요 560원에 물건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생산자가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40원 부담할 테니까 소비자 당신께서 60원 부담하세요. 그러시죠. 해가지고요. 정부가 100원 이거 부담한 거를 이렇게 왼쪽하고 똑같이 60원, 40원 놓아서 분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서요. 0, 1, 2점 이거 찾는 거랑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서 0, 1, 2점 이거 찾는 거랑 사실은 효과는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분석할 때는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면 어차피 효과는 똑같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금액과 생산자가 부담하는 총 금액 이거를 정확하게 후생 측면에서 잉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잉여 측면에서.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따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왼쪽에다 그대로 해도 되는데 책에는 그 결과만 나와 있는 거예요.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자, 처음 균형점이 제로점이에요. 여기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제로. 자, 그랬을 때 이게 500원의 가격이 있고 이렇게 있네요. 원래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요. 이 삼각형이에요. 소비자 잉여, 이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했네요. 이렇게 이동했어요. 다 그리면 지저분하니까요. 이렇게 점점점에서 요거만 이렇게 할게요. 여기 1 이렇게요. 자, 우리가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립시다. 여기가 2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 사실 다시 그리는 거예요. 저기다 하면은 복잡하게 되니까. 자, 공급 곡선 상방 이동했는데 0, 1, 2 이 세 점을 찾았네요. 자,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면적에다가 A, B, C, D, E, F 이렇게 써놓으면 면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도록 하시죠. 자, 조세부가 전이라 할게요. before. 조세부가 전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받게 되는 정부 조세 수입이 정부 잉여예요. 정부의 조세 수입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세 명의 사람들, 경제 주체들이 얻게 되는 잉여를 다 합한 거, 서메이션 한 걸 우리가 총잉여 또는 사회적 잉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죠. 자, 소비자 잉여는 원래 충격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우리가 다시 여기 간단히 보조 그림 하나 그릴게요. 여기 상품을 제로점까지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한 단위에 대해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한 개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잘게 쪼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면적이 한 개 편익이고요. 한 개 편익을 다 서메이션 합한 이걸 잘게 쪼개면 적분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서메이션 해서 한 개 편익을 합한 게 한 개 효용 이게 바로 총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의사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만큼 지불하면 되냐면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피스타로. 그럼 이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노란 색깔 면적만큼만.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지불한 금액이 되고요. 저 파란 색깔 면적 전체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최대 지불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 파란 색깔 사다리꼴만큼 돈을 낼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내는 거는 노란 색깔만큼만 낸 거니까 저 차이만큼 바로 그게 소비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before 제로에서 보면 A, B, E가 소비자 잉여죠. A 플러스 B 플러스 E 소비자 잉여고요. 자, 생산자 잉여다라고 하면 생산자는 공급곡선에서 보시면 되겠죠.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물건을 이만큼만 생산하려고 그래요. 그럼 공급곡선의 의미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비용곡선, 즉 한계비용곡선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각 단위당 이만큼 돈을 낼 의향이 있으니까 이만큼 비용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비용이 들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생각이 없으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라는 받고자 하는 금액이네요. 이만큼은 나는 총 받아야겠다. 근데 소비자가 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 봤더니 이만큼 노란 색깔 직사각형만큼 돈을 생산자한테 주잖아요. 균형이 있으면 이만큼 생산자는 받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전체에서 빨간색을 뺀 요만큼이 바로 생산자 잉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정리하면 소비자 잉여는 A, B, E가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는 C, D, F가 바로 생산자 잉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부는 당연히 조세부가 하기 전이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없어요. 빵이에요. 그래서 총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D, E, F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조세부가 전의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조세라는 충격이 가해졌어요. 조세부가 후 애프터를 볼게요. 텍스라는 폭탄이 꽝 떨어졌어요. 균형점이 0에서 1로 바뀌었네요. 균형점이요.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어서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소비자 가격은 비싸졌어요. 소비자 잉여는 A만큼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도 거래량이 여기 Q0에서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 금액은 이만큼인데 실제 받은 거는 이만큼 받았지만 BC만큼은 생산자가 정부한테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만큼 받은 거에서 BC를 뺀 나머지 D가 생산자 잉여예요. 그리고 B 더하기 C만큼은 정부가 가져가는, 여기는 아예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었는데 조세 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래서요 사회적 잉여를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초과부담 했을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후생 손실입니까? 하면 B 플러스 2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B 플러스 2만큼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생산자는 얼마나 조세부담, 후생 손실이 야기됐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C 플러스 F만큼이 생산자는 조세부담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C 플러스 F가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쵸? 자,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총 사회적 후생 손실은 파란색 사다리꼴과 빨간색 사다리꼴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가져간 조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B 플러스 C잖아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만큼만 정부가 받았대요. 그럼 나머지 E와 F만큼은 어디 갔어요? 아무도 갖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 플러스 F만큼은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생산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 허공으로 사라진 이게 데드웨이 로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협상력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협상력이라는 건 가격 탄력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다시 보셔야 되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요. 이렇게 점차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면 다시요. 여기다가 다시 그릴게요. 소비자가 힘이 세져가지고요. 공급자가 힘이 세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공급 곡선이. 근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요. 작아진 걸로 해볼게요. 작아진 거. 그러면 이렇게 작아진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그러면 여기 점이 3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였었는데 여길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여기서 똑같이 이만큼 크기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갔네.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다시요. 너무 간단하게 그리니까 여기가 제로고요.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전의 균형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1, 2라고 했나? 1. 여기가 2 이렇게 있네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500원에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고요.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점이 점점점점점 460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공급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100원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동한 다음에 거래량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은 아까 여기가 460원이었는데 한 480원 이렇게 되면 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는 40원을 생산자가 부담했는데 이제는 생산자가 20원만 이렇게 부담하게 되니까 부담 금액이 더 작아지게 됐네요. 아까까지는 이렇게 40원 부담했는데 지금은 20원 부담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460원에서 100원 더하면 요 1점이 560원 해가지고요. 생산자가 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원 더 부담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새로운 점. 부담하게 되면 여기가 580원. 왜냐하면 480원에서 100원 더한 만큼. 그러니까 소비자가 80원 부담하고 생산자가 20원 부담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뭐 따로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기울기가 이렇게 생산자가 완만해질수록 생산자의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기울기 작아진다는 거는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깡패가 왔을 때 돈 내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힘이 세다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힘 세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상력이 크다. 지금 뭐 LA 다저스랑 유현진하고 서로 다음에 임금 협상할 때 누가 더 바게닝 파워가 클까요? 유현진이 잘하고 있으니까 유현진이 큰 소리 빵빵 칠 거고요. 유현진이 잘 못하면 유현진의 협상력은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격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하면 물건 안 팔아 이렇게 세게 얘기할 테니까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냥 파세요. 제가 부담 많이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20원 부담할 테니까 사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력이 세다는 얘기고 뒤집어 얘기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탄력성이 크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면 확실히 좋은 거예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세무사 시험에서 사람 수를요 막 1000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막 50명 뽑는 걸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정부의 정책이.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은 세무사 시작했는데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세무사 조금 뽑는 거에 대한 충격을 크게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세무사 시험 조금 뽑는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그냥 유학 가지 뭐 아니면 뭐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 그냥 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 가능성이 많아가지고요. 조세라는 폭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의 협상력이라는 말, 협상력은 가격 탄력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경제적 귀착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구에게 납세 의무를 지는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실질적인 밑줄 치시고요. 경제적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귀착의 차이가 없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밑에 5번이 결론이에요. 자, 거의 잘 밑줄 쳐보세요. 수요가 가격 탄력적일수록 그거 밑줄 치고 수요에 동그라미 치세요. 탄력적일수록 동그라미 치세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협상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가 소비자가 가격 탄력적일수록 힘이 셀수록 이해가시죠? 그렇게 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조세를 부담했을 때 소비자가 힘이 세니까 생산자한테 떠넘기네요. 그래서 전가를 시키니까 생산자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부담은 작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6번 그걸 공식으로 만든 건데 공식 같은 거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5번에 끝부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힘이 약할수록 소비자가 부담이 더 커진다. 뭐 그 얘기예요. 역시 역탄력성 법칙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자, 재화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경우 거기 보세요. 100%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100% 소비자가 다 부담할까요? 첫 번째, 소비자가 아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완전 힘이 없을 때 또는 생산자가 완전 힘이 셀 때 이거죠. 자, 뭐 슬픈 얘기긴 하지만 세무사 시험에서 재정학이 꽈락이 나왔어요. 꽈락, 뭐 빵점 맞았다 할게요. 언제 세무사 시험에서 재정학이 꽈락이 나와서 빵점 맞을까요? 첫 번째, 내가 완전히 공부 안 했을 때 다 찍었어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꽈락이 나오겠죠. 다시요. 그래서 소비자가 100% 부담하게 되는 거는 소비자가 완전 힘없다. 완전 힘없다는 거는 탄력성이 클수록 힘세다고 그랬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게 완전 힘없다는 얘기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생산자가 완전 힘센 거예요. 생산자가 완전 힘세다는 건 뭐예요? 탄력적일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생산자가 무한되고 소비자의 가격 탄력도가 빵이 되는 경우가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 그려서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직관적으로 탄력성이라는 개념 그거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소비자가 완전 힘없어? 그게 바로 4번이잖아요. 그렇죠? 자, 2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물품세는 행정적으로, 그쵸?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아는 얘기고요. 자, 근데 귀착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답은 그냥 쉽게 5번 알 수 있네요. 소비자에게 부과되건 공급자에게 부과되건 조세 부담의 귀착, 실질적인 귀착, 경제적 귀착은 변하지 않는다. 왼쪽 이 그림 반드시 떠올려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밑에 보시면 불안정 경쟁하에 부담 귀착. 이게요, 그림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독점적 경쟁 관련된 것도 우리 책에 있는데요. 시험 문제 관심 대상은 아니니까 지워버리시고요. 뭐 과점도 있는데 그것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요, 그래서 아예 넣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다 뺐다고요. 교과서에는 있는데 뺐으니까 혹시 책하고 교과서랑 비교해봤는데 교과서에는 독점적 경쟁과 과점 막 이렇게 있어. 이거 다 살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이거 안 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좀 뭐 그렇긴 한데 제가 하는 일이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그리고 뭐 100점 목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한 95점에서 90점 목표 정도로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은 80 이상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불안정 경쟁에서 독점적 경쟁 막 복잡하게 하면 미시경제학의 독점적 경쟁 시장부터 또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안 합니까? 아니에요. 10년 동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아셨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불안정 경쟁인데 독점인 경우에 거의 그림 보면 이렇게 소비자 부담하고 생산자 부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단지 밑에 예외적인 경우 있죠.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별표하시고요. 자, 뭐길래 예외적인 경우니까 첫 번째 예외. 요거는 시험에 맨날 등장해요.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라서 그래요. 예외라기보다는 특수한 경우.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선형이에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요. Q가 되고요. P.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예요. 자, 근데 공급 곡선, MC 곡선이 수평이에요. MC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MC. 독점 시장에서는요, 균형이 어떻게 달성되는가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거는 참고로 여기다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 특수한 경우는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림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독점 시장은 개별 기업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해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의 의미가 평균 수익 곡선인 AR 곡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AR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MR은 정확하게 기울기가 2배, 가팔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요. 자, 공급 곡선을 뜻하는 게 MC가 공급 곡선이에요. 수평이라고 하면 MC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이게 공급 곡선. 왜냐하면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의미가 우리가 아까 저쪽에서 본 것처럼 비용 곡선을 뜻하는 한계 비용 곡선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MC 곡선은 공급 곡선을 대신 대용해서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합니다라고 하면 경작에서는 언제나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는 거예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 요점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고요.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가격은 얼마 합니까? 독점 시장이에요. 독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같은 경우 혼자 독점이니까 자기가 책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렇다라고 독점이라고 막 하나당 뭐 한 100억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의 의미는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가 그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QM을 공급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의사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을 여기 한계 비용은 여기 있는데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독점 가격을 우리가 책정해요. 그러니까 요 원리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역시 경제학 기본 강의 때 요 정도까지 설명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게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직선이니까 왼쪽에 적용을 해보시면 MR 곡선 2배 가파르게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조세부가 전에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MR과 MC가 만나는 점이니까 요 점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은 Q0라고 하고요. 그때 가격은 여기 제로라고 하면 P0 여기서 이렇게 결정되네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은 이렇게 결정되는 상태고요. 자, 이때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어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 곡선은 MC 곡선이네요. 그럼 MC 곡선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T만큼 세금 부과했네요. MC 더하기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시장에서 가격을 높이 올려서 소비자한테 떠넘기는데 균형점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MR은 가만히 있고요. 물론 MR도 이렇게 막 수요곡선 안쪽으로 해서 그리면 되는데 그것도 재정학 교과서들에서 있는데 그림만 복잡해요. 어차피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균형점은 새로 변한 MC와 수요곡선 만난 요 점에서 결정되고요. 생산량은 Q1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요. 가격은 수요곡선상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결정됩니다. 1. P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직접 숫자로 해도 돼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으로 어음 잡아도 대충 보여가지고 따로 저는 증명하는 걸 안 하는데 그냥 숫자로 해서 계산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요. T가 이만큼이잖아요. 세금을 이만큼 부과했어요. 가격은 보면요. 정확하게 딱 절반 증가하게 돼 있어요. 요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하면 2분의 1, T만큼 이렇게 딱 절반 증가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예외적인 거고 재밌는 특징이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게 되네요. 자, 정리를 하면은요. 세금을 얼마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증가시킨 거는
가격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가격 증가한 거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조세 증가한 거의 가격은 딱 절반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증가는 조세 증가한 거에 2분의 1만큼 증가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게 특징이네요. 세액의 50%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1번 문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기출문제 볼게요. 이윤국 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이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재와 X제에 대해서 단위당 30원의 종량세를 부과했네요. 30원 부과했어요. T만큼 30. 근데 거기 보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한개 비용이 30으로 일정해요. 이렇게. 그러면 30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가격은 얼마 증가합니까? 정확히 절반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15원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계산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그냥 나왔구나. 맞추라고 준 문제네. 그래서 그냥 15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2번 두 번째 특수한 경우 볼게요. 두 번째 특수한 경우는 자, 거기 보면 수요 곡선이 비선형인 경우 탄력성이 일정한데요. 비선형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요 곡선이 비선형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경우 이렇게 수요 곡선이. 그러면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 곡선은 이거를 절반으로 쪼개는 기울기가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면 절반 쪼개는 MR 곡선 이렇게 될 거예요. MR. 여기 길이가 똑같게 만드는 게 MR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전체 길이를 딱 정확하게 2분의 1의 기울기로 나타내는 게 MR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세금을 부과했어요. 한개 비용을. 이게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했네요. 왼쪽하고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과했어요. MC 플러스 T 이렇게 부과했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증가할까요? 가만히 놓고 보면 자, 조세부가 전 볼게요. 조세부가 전에는 MC랑 MR이 만나는 요점에서 균형점이 결정되고요. 그때 가격은 이렇게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되는 여기네요. 제로. 그렇죠? 점점점점점. 이게 P0예요. Q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조세를 부과했네요. 조세를 부과했는데 그림이 좀 아름답게 안 나왔네요. 이번에는. 자, T만큼 세금이 부과했잖아요. 이렇게 T만큼. 그쵸? 근데 새로운 T랑 여기 좀 더 가파르게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는 데서 균형점이 결정되고요. Q1. 그러면 여기서 가격 부과하는 게 여기 좀 더 완만하게 그릴 거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그릴게요. 눈에 보이도록. 그러면 Q1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격이 여기서 결정돼요. 이렇게. P1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조세 세금 부과는 이만큼 부과했는데 가격은요. 조세 부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사실은 2번 문제 풀면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증명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우선 그림으로 먼저 눈 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아,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정확하게 2분의 1배만큼 가격은 상승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비선형으로 곡선이 되면 조세 부과한 것보다 가격은 훨씬 더 많이. 근데 몇 배는 이게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몇 배 이상 더 커지겠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위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비선형인 경우에 세액의 100% 이상을 전가할 수 있다. 예, 그거 개념만 머릿속에 우선 넣어 두시고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번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해보시죠. 2번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요, 요거 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문제 보시면 요건 그냥 지금 하지 않을게요. 지금 해도 되는데 그러게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하네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 한번 이해되시나 보세요. 기업이 총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총수입은 얼마짜리 하는 물건을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기업의 총수입이에요. 이거를요 우리가 증가율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요, 증가율로 표현하면 총수입이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는
Q가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증가해서 TR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쵸? 아니면 P는 가만히 있는데 Q가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쵸? 다시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성적은 어떻게 영향받습니까? 라고 하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에다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거의 곱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노력을 똑같이 10시간 했는데 IQ가 갑자기 더 좋아지면 성적이 증가할 수 있고요. IQ는 똑같이 뭐 150인데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럼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간 거는 둘 중에 하나의 요인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그거를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 둘 간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했더니 IQ가 갑자기 계속 더 증가하더라 하면은 그게 서로 혼합 효과까지 있으니까 복잡해지는데 그냥 IQ는 정해져 있고요. 선천적이고 노력은 후천적이다. 이렇게 된 상황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사라 할게요. 여기다가요. 델타 Q로 나눠주세요. 그럼 전부 다 델타 Q 나눠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델타 Q 이렇게요. 그쵸? 별로 뭐 복잡한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수입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MR이다 이렇게 보통 쓰게 되고요. 이게 한 개 수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가만히 보면 델타 Q랑 델타 Q는 이렇게 지워지네요. 지워버리고요. 이 작업은 뭐 증명하실 거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잘 보시죠. 그럼 여기 P만 남았고요. 근데 여기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탄력성은 어떻게 쓰냐면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 하나 증가했을 때 Q가 얼마나 되고 Q분의 P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빠져있나 보세요. 델타 P 있고요. 델타 Q 있고요. Q도 여기 들어가 있네. P만 빠져있네. P. 아,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델타 Q, 델타 P, 그 다음에 Q 여기 있고요. P를 곱해주고 P를 나눠주는 거예요. P를 곱해주고 P를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그럼 PP 이렇게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P를 곱해주고 P로 나눠주면 뭐 어차피 그전과 똑같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는 P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 요거요. 탄력성과 관련이 있네. 근데 탄력성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분모 문제가 다 뒤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탄력성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원래 탄력성, 특히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 탄력성 언제나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 마이너스를 제거하려고 여기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드러낼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다시 이렇게 표현해서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책에 따라서는 아예 마이너스 붙였다라고 생각해서 플러스로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는 게 더 편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거 다시 정리하면 P와 P 같이 있으니까 앞으로 빼낼게요. P 이렇게 빼내면 여기 1이 생략됐고요. 1 있었고 요거는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이니까 식이 가격 탄력성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저 왼쪽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저 끝에 나와 있는 거는 MR이 뭡니까? 라고 하면 MR은 P와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이런 식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네요. 이게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이라고요. 사람 이름은 외울 필요 없는데 이 관계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우리 거기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 수요 곡선이 X인데 이게 Q예요, Q. P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P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림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P의 1승이라고 해볼게요. 2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1이라고 넣으면 Q가 P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P와 Q 하면 이게 PQ는 어떤 상수값이니까 이게 직각삼곡선의 모양의 수요곡선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이거 P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P는 Q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요건 상수예요. 그냥 10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Q가 1이면 P는 10, 2면 5, 10이면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Q가 1이면 뭐 10, 2면 5, 10이면 1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 어떤 K라는 1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직각삼각곱선 형태가 돼요. 아, 모양이 이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거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은 2예요. 2. 그러니까 곡률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 있잖아요. 요 2요. 요거. 요게 바로요. 우리는 탄력성 값이다 라는 거. 탄력성이 항상 일정해요. 여기서는 1이 생략돼 있잖아요. 여기 1. 그러니까 이때는 탄력성이 항상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지금 한번 간단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P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P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계산해 볼게요. 자, 탄력성을 구하려고 합니다. 공식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공식이에요. 이거. P로 Q를 미분하시고요. 그 다음 Q값, P값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요거 정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요거 볼게요. Q를 P로 미분합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좀 편하죠.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 앞으로 내려오고요. 차수 하나 빼주네요. 그럼 P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미분한 거고요. 다음에 PQ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지금 P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요 Q값은 알고 있잖아요. Q값 요거. Q값은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면 Q는 이거잖아요. 이거. P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Q값은 여기다 그대로 쓸 수 있어요. P에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렇죠? 별거 없네요. 앞에 거는 Q를 P로 미분한 거고요. 뒤에 거는 Q 대신에 P값으로 된 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절대값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정리하면 왼쪽에는 마이너스 2에다가 P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P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P의 제곱분의 1이고 또 P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가면 P의 3승이네요. 그래서 얘와 얘와 얘 다 지워지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이때 가격 탄력성은 항상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 박스에 있는 공식 그게 의미가 있어요. 탄력성이 항상 2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게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만약에 항상 2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MR은 사실 MC랑 언제나 균형이선 같아지는데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P 이렇게 되네요. 그쵸? 아, 그러면 이게 바로 뭔가라고 하면 관심사 볼게요.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는 2를 MC에 곱해준 거랑 똑같네요. 2 곱하기 MC.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이에요. 조세를 부과해서 MC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거의 2배만큼 가격이 비싸지네요. 그렇잖아요. MC가 원래 10이었어요. 그러면 가격은 20 이렇게 되는데 MC가 10에서 20으로 이렇게 더 비싸지게 되면 가격은 40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금 부과해서 10에서 20으로 비싸졌는데 가격은 20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 증가한 거예요? 2배 증가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2가 되면 조세 부과했을 때 가격은 2배 비싸지는 거예요. 100% 이상 증가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 보면 제품의 단위당 가격이 1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원래 이렇게 직접 쫙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탄력성이 2구나. 그러면은 몇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공식에 따르면 2배를 증가시킬 수 있네. 그러면 세금이 10만큼 부과되었을 때 가격은 2배인 20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학에서는 계산 문제가 뭐 한 5, 6문제, 요즘은 좀 줄긴 했어요. 6문제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 나오는 문제 중에서 실제 푸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계산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면 뭐 사실 푼다라는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산 요소의 과세 기착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똑같이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과세, 수평축의 노동량, 수직축의 임금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오늘 배운 거 그냥 복습하는 겸 하는 거니까 차라리 내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요 부분 요소 규착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일반 균형 규착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요. 책들도 어렵게 쓰여 있고 강의도 어렵게 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심플하게 답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 분량이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잘 설명드릴 테니까 그것만 내일 아마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요. 그냥 9시부터요. 아마 끝날 때까지 제가 보기엔 1시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